지난 10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청년들의 삶은 어떤 궤적을 그려왔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흔히 살기 힘들어졌다 라는 감성적인 답변을 내놓곤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말하는 진실은 우리의 직관보다 훨씬 차갑고 기묘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청년 세대의 삶은 분명 과거보다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임금 근로자 중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답한 청년은 30%대 중반으로 10년 전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득 만족도 역시 20% 후반대를 기록하며 과거의 극심한 빈곤감에서는 한 발짝 물러난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믿는 비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또한 중간 이상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데이터만 본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조금 더 벌고 비교적 건강하며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긍정하는 세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역설이 고개를 듭니다. 수치상의 삶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생존의 가장 본능적인 지표인 번식과 결합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라는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이는 인구 유지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을 넘어 국가라는 시스템의 물리적 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 10명 중 7명이 미혼이며 여성 역시 절반 이상이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결혼은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청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은 늘었고 건강은 양호하다는데 왜 그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돈을 더 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행위는 이토록 비효율적이고 위태로운 선택으로 전락했을까요? 이 기이한 불일치는 단순한 가치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라는 지도의 앞면만 보고 있는 사이 그 뒷면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시스템적 붕괴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숫자가 말하는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 그들이 밤마다 계산기 위에서 두드리는 포기와 절망의 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정교합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 바로 빚, 즉 부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잊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족쇄가 어떻게 청년들의 삶 전체를 옥죄고 있는지 우리는 숫자의 이면을 투시해야 합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청년층의 부채 부담은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가파릅니다. 39세 이하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9.8%, 자산 형성기에 진입한 40대나 50대보다 뚜렷하게 높습니다. 더 잔인한 지표는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입니다. 132.2%. 청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저축을 쏟아부어도 갚지 못할 부채를 머리 위에 얹고 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범인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집값입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30대 초반 직장인이 세후 5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비도, 교통비도, 숨 쉬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모두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24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는 50년이 걸려도 닿을 수 없는 미션이 된 것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문턱이라도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혼을 팔아도 닿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단순한 경제적 결핍을 넘어선 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금융 허무주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푸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아무리 아껴봐도 근로소득으로는 자산 가격의 팽창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시속 10km로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는 자전거 위에 앉아 있는데
내가 사야 할 집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위에 실려 멀어져 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경기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일본의 청년들은 자산 가격의 폭락을 겪었지만 감당 못할 빚더미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청년들은 자산 가격의 폭등을 지켜보며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떠났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7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은 105%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확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계산 불가능한 리스크입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 한 명을 성인으로 키워내는 데 드는 수억 원의 비용은 합리적인 인간에게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지일 뿐입니다. 감당 불가능한 주거 비용이라는 족쇄는 청년들의 삶의 계획, 그 첫 번째 단추조차 채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거 비용만이 유일한 원인일까요? 자산 가격의 폭등과 부채가 청년들의 삶을 붕괴시켰다면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든 것은 기이한 형태의 침묵입니다. 2025년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청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약 25분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20, 30대의 여가 시간 중 60% 이상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화관 관객 수는 팬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35% 낮은 반면 OTT 유료 구독은 8년 만에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극도의 효율성입니다. 친구와의 저녁 약속 한 번에 5만 원, 영화 한 편에 15,000원. 고물가 시대의 청년들에게 OTT는 가장 완벽한 가성비 탈출구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외롭지 않은 우울이라는 기이한 질병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연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화된 감옥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20대 우울장애 유병률은 10년 전 4.5%에서 현재 9.8%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고립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개의 콘텐츠 속에서 청년들은 외롭지 않지만 더 깊은 우울 속으로 조용히 침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절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부채와 디지털 고립의 담론은 사실 대한민국 청년 문제의 절반만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도권 청년들이 금융 허무주의와 디지털 우울에 시달리는 동안 불 꺼진 도시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 투쟁을 벌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가려져 있던 대한민국 청년 문제의 또 다른 얼굴, 소멸을 마주해야 합니다.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 청년의 삶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서울에, 다른 한 명은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의 고통은 경쟁과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며 내 월급으로는 평생 불가능하다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SNS 속 화려한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울을 학습합니다. 하지만 지방 청년이 마주한 현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고통은 경쟁이 아니라 부재, 그 자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일자리의 소멸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무려 91개의 본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IT, 금융, 미디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반면 과거 경제를 지탱하던 울산의 조선업, 구미의 전자산업 현장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이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고민할 때 지방 청년은 먼저 묻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자체가 존재하는가? 지난 10년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유출된 청년은 50만 명. 그들은 각자의 꿈을 안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에 등 떠밀려 서울이라는 목적지로 향한 것입니다. 둘째는 생존 인프라의 붕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혈액과 영양분이 오직 머리인 서울로만 쏠립니다. 뇌는 과부하로 열이 나고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는 피가 통하지 않아 차갑게 식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지방의 수많은 도시에서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차로 1시간을 달려야 응급실을 찾을 수 있는 현실. 이런 곳에서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것은 도박을 넘어 자학에 가깝습니다. 언론은 연일 서울의 집값과 수도권 교통지옥을 떠듭니다. 하지만 정작 지방 청년들이 겪는 절대적 생존의 위기는 지방소멸이라는 거창한 담론 뒤에 유령처럼 숨겨져 버립니다. 수도권 청년의 고민이 어떻게 12억 원을 모을까라는 격차의 문제라면 지방 청년의 고민은 어떻게 월 250만 원을 주는 일자리를 찾을까라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과열과 냉각. 이 극단이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기이한 상황은 우리 사회가 이미 치유 불가능한 불균형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를 관통하는 더 깊고 잔인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단 한 번의 실패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망설이고 안정을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열정이 메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트램펄린이 사라진 사회의 물리 법칙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오래된 질병,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이제 청년들의 삶을 성벽 안과 밖으로 갈라놓는 잔인한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요새와 같습니다. 성 안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이라는 견고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높은 임금, 탄탄한 복지,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이 성문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전체 청년 구직자의 단 15% 미만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5%의 청년들은 성 밖, 중소기업,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이라는 황량한 광야로 내몰립니다. 성 안과 밖의 세상은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의 질 자체를 결정합니다. 2025년 기준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이 5,500만 원에 육박할 때 중소기업의 초임은 3천만 원 수준에 머뭅니다. 시작점에서 이미 2배에 가까운 격차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고용 안정성, 대출 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심지어 의료비 혜택까지. 어떤 문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경로는 갈라져 버립니다. 한쪽은 포장된 고속도로, 다른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위의 비포장도로.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극도로 안정지향적이 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절벽 위 외줄타기를 하겠습니까? 성 밖에서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결혼과 출산은 사치보다 더 무거운 형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은 이제 박물관에나 박제된 고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바닥은 추락하는 이들을 받아주는 트램펄린이 아닙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이라는 공포가 지배하는데 누가 감히 그 절벽 끝에서 자유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잔인한 성벽을 허물기 위해 그동안 쏟아부은 수십조 원의 예산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한 번의 실수가 영구적인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도전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권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극도로 안정을 갈망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에 매달리는 것은 그들의 도전 정신이 거세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추락하는 이를 받아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부실한 사회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추락의 치명상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소득 대체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다음 기회를 모색할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파에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실패해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튼튼한 트램펄린이 있는 사회에서나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바닥은 트램펄린이 아닙니다.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뼈가 부서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이 공포는 청년들의 심리적 기저에 정체라는 독을 퍼뜨립니다.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현재의 결핍을 견디는 쪽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성벽 밖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 창업은 인생의 확장이 아닙니다. 생존 확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변수일 뿐입니다. 결국 사회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기에 청년들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독한 경직성이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 전체의 역동성을 잠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추락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할 때 그 사회는 서서히 활력을 잃고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투입된 수많은 자원과 정책들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이 청년들의 이름을 빌려 쏟아졌지만 왜 현장의 온도는 여전히 0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침체의 늪을 건너기 위해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을까요? 매년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됩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주거 안정 대책, 자산 형성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의 귀에도 익숙한 명칭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되물어봐야 합니다. 그 수많은 대책 속에서 과연 당신의 삶은 단 한 뼘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정책을 쏟아내도 청년들의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그 해법들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달짜리 인턴십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줍니다. 물론 당장의 실업률 수치를 낮추고 청년들에게는 스펙 한 줄을 더해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6달이 끝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청년은 다시 성벽 밖 광야로 나와 또 다른 당이 계약직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견고한 성벽을 허무는 도끼가 아닙니다. 그 벽 아래 잠시 머물 수 있는 임시 천막을 쳐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자산 형성 지원 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희망 적금, 내일 차움 공제, 이런 제도들은 분명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 12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2년에서 3년 동안 고통스럽게 아껴서 모은 1,000만 원, 2천만 원이 과연 삶의 궤적을 바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거대한 산불 현장에 작은 물총 몇 개를 들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의 절대 액수는 커 보일지 몰라도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국가가 제시하는 해법은 늘 선형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지수함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근원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구조적인 모순을 기적적으로 해결해서 청년들이 과거 세대처럼 안정적으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재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것이 오늘날의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종착지일까요? 어쩌면 문제는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그 방정식 자체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낡은 시대의 정답지가 더 이상 누구의 가슴도 뛰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자,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시린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감당 불가능한 부채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외롭지 않은 우울나는 시대적 질병, 서울 공화국의 그늘에 가려진 지방 청년들의 침묵,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도 허락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잔인한 성벽까지.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고 나면 마침내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대한 비극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청년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고 살기 힘들다는 경제적 빈곤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삶의 가치관이,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간 맹신해온 성공의 정의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성공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고 성실히 저축해 가정을 꾸리며 마침내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마치 모두가 똑같이 올라가야 할 견고하고 단일한 사다리와 같았습니다. 사다리 꼭대기에는 예측 가능한 안정과 행복이 기다린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사다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오르기 힘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평생의 노동 가치를 압도해버린 집값은 사다리의 가장 중요한 발판을 부러뜨렸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는 사다리를 오르는 행위 자체를 무모한 도박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한 것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낡은 방정식을 폐기하고 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소유와 안정에 맞춰져 있었다면, 새로운 세대의 방정식은 경험과 성장, 그리고 현재의 존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사회는 청년들에게 부서진 사다리를 억지로 오르라고 강요하는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그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몇 번을 미끄러지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 그물을 바닥에 촘촘히 깔아주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스스로에게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해온 과거의 성공 신화라는 유령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지가 아닌 나 자신의 심장이 뛰는 방향을 따라 고유한 생존 수식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더 나 자신으로 살았는지, 그 질문들 속에 아마 그 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깊은 위기이자 동시에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태동하는 가장 위대한 기회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사다리의 잔해 위에서 당신은 어떤 새로운 방정식을 세우시겠습니까?